매주 화요일에는 색다른 김장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보도가 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라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세상에 이러면서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도 왔다 갔는데 이번에는 용인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창원에서 경남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젯밤에 터진 용인 그리고 오늘 아침에 터진 명태균 게이트 2탄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의 소리에서 그 이원모 전 비서관에 대한 공천 개입이 사실상 있었다라는 것을 행정관이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예고를 하긴 했는데 내용은 상당히 이 파문이 클 걸로 보입니다.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 일단 이 본인이 그 실명이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네. 또 그 지금 공기업의 감사로 가 있는 네. 분이죠. 이분도 시민소통 비서관실에 그 행정관을 했고 네. 해당 지역구에 음. 그 일단 공천 신청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그 선거에 나오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죠. 그렇죠. 이현모 후보는 공천을 받았고 본인하고 공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그 내부 정황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 어느 네. 정도의 근거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일단 거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권력은 거리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고. 네. 그런 거 아세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문고리가 센 겁니다. 센 거다.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 중요하다. 그럼요. 예, 그 얘기를 못 하죠.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원모 비서관이 훨씬 거리가 가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원모 비서관 부부하고 대통령 부부하고 잘 알아요. 아마 뭐 이원모 비서관이 결혼하는데도 뭐 중매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럴 정도로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거리에서 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그 정황의 얘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완전 키워드죠. 예. 그 보도에. 네. 왜냐하면 그 김대남 씨라고 이야기해도 돼. 네, 네. 용인갑에 예비 후보로 있을 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데 저는 장인수 기자의 리포트나 이 어제 이야기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명수 기자랑 몇 개월 동안 통하면서 맞아요. 김건희 여사 눈에 들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원모를 심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봤더니 자기가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느껴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건 다 공천에도 굉장히 세게 관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이철규 의원이 총대 메고 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 너 기자니까 한번 문자 보내봐라.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기류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예비 후보 이제 하면서 그렇죠. 본선행이 좌절됐거든요.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그걸 주워 삼켜요. 그러지 마라. 실세는 김건희 여사니까 내가 한 자리라도 가려면 나 입 다물고 협조해야 된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 캠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합니다. 내가 따까리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실체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캠프 안에서 봤더니 이원모 그 아내 굉장히 김건희 여사랑 가깝죠. 왜냐하면 나토행 비행기를 탈 때 맞아요. 개인을 태웠었잖아요. 이게 네.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김건희 여사와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되더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하고 막 이러더라. 전화하면 받더라.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이거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내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내부 사정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신빙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이 사람은 공공기관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들고 공관위원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어떡하냐. 김건희 여사 이거 폭로하겠다. 네. 압박하겠다. 나 공천해라. 똑같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거예요. 이 사람도. 이명수 기자, 당신이 한번 이철규한테 연락해봐라. 이거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찔러 넣으면 알 거다라는 취지였어요. 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패턴이 동일하고요. 이게 없는 사실로 덮어질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자, 전국으로 갑니까?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 예. 사랑설레하고 뭐 그 예를 들면 심적으로는 그럴 것이다라고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측면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말한 녹취록이나 직접 그 얘기한 그 뭐 텔레그램이든 뭐 문자든 카톡이든 지금 이게 없죠. 그거는 곧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문제는 그거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예를 들면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른바 빼박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 3자 또는 한 또 건너서 이렇게 했다더라, 난 이렇게 들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그랬을 개연성은 있어, 충분히 그럴 거야. 들리는 얘기는 맞아 예, 않았고. 왜 이런데 네. 딱 떨어지는 이게 지금 없는 예, 거예요. 예.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은 더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아침 그 시선 집중 김종배 그 선배의 분석이 굉장히 전 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냈거나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그런 뭐 텔레그램 메시지가 됐든 뭐 음성 파일이 됐든 그게 나와야 스모킹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법들이 여러 군데에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이 자체가 완성된 단계로 가면 이 정권은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내부 제보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가 증언을 한다든가 예. 자기가 직접 봤다든가 이런 예. 그다음에 내부 제보자가 뭔가 증거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런 건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 과거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30%는 완전 콘크리트 지지도다. 맞아요. 예.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콘크리트 않는다 이 지지율.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예. 그게 25, 17, 5 이렇게 예. 떨어지거든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 있고 그다음에 개헌하자고 개헌도 던지고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건데 네. 지금 여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추석 전에 예. 이미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였어요. 근데 그 앞자리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앞자리가 실제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2년 반 정도의 임기 동안 이루어졌던 이런저런 많은 내부 제보가 네. 쏟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른바 그 심리적으로 또는 그랬을 것이다 개연성 정도 수준에서 쫙 이게 짜맞춰지는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패턴의 동일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원에서 벌어진 현상이 용인에서도 그대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창원, 용인뿐만 아니라 뭐 부산, 뭐 광주, 뭐 경기도 어디 뭐 이런 데서 사방팔방에서 유사한 일들이 사실은 여기도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제보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방어가 되겠는가라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이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것도 희한합니다. 일단 저는 이 빌드업 과정이 자체가 스모킹건이라는 진단에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지금 패턴이 유사한 게 창원, 용인. 지금 선거를 전국 단위로 치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당의 경쟁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레이더를 가동하고 공천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인데 네. 지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상 의원이 그러던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컷오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런데 하루 전에 그거를 알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이른바 이걸 큰 판을 위에서 조망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인데 김대남 씨도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게 적대적인 매체인 거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인되지 않는 해명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정보를 흘려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5개월인가 수개월 동안 통화하는 내역을 보면 처음에 경계를 하죠. 네? 막 이러고 통화가 되냐 이러다가 고향을 네. 같이 교집합으로 해서 그때부터 형 동생 하면서 아 나 술 한잔 하고 들어가는 길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소 관계가 두텁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그게 언론에 리크가 안 됐으니까 신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켰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객관적으로 헤아렸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창원과 용인에만 머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김대남 씨의 육성에 따르면 거의 김건희 여사가 이 말을 저 말로 옮기고 이 말을 저 말로 옮기는 그러니까요. 과정을 했다라는 예. 건데 거기가 딱 용인과 창원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할 그리고 대통령을 더 엄호할 그런 동인이 없습니다. 다음 공천 대통령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깨끗이 빨리 해명을 하는 게 정답일 텐데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 보면 실명이 등장했어요. 이철규. 예. 친윤계 핵심 의원이고 이분이 공관위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정치권에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뭘 하고 있다더라. 이철규 의원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소문은 많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보도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김대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실제로는 내부자들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어. 내부자 거래는 이런 식이야라고 사실상 폭로를 해준 건데 사실 김철근 총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죠. 다 알고 아니 계시네요. 다행이게 오늘 작심하고 다 폭로하세요. 뭘 폭로를 해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다 폭로해. 뭘 더 이상 여기서 뭘 아니 하겠어요. 근데 이게 네. 다 들은 얘기라.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라 이것을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카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내가 직접 봤거나 뭐 내가 이렇게 이러면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더 버틸 수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래서 뭐 어떻게 하더라 뭐 했다더라 뭐 이런 거라서 뭐 카더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대남이 딱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면 맞는 얘기네. 그렇지 확인이 역시. 되는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김대남으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받은 거다. 그럴 수 우리가 있는 그동안 거죠. 설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여사 파워가 제일 세고 여사 라인이 중요하고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국민 사기친 겁니다. 예? 체코 언론처럼 얘기하시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얘기 내가 매번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을 공유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예? 그럼 대통령실을 공유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보고를 하면 더 일이 잘 되는지 해보면 누가 더 알지. 추진력이 있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추진력이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줄 서겠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네. 팩트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이미 근데 심각해졌어.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V1, V0, 뭐 V2, V2 이런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래 V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제 장인수 기자 오셨는데 이 김대남 씨하고 통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오로지 놀라워요. 김건희 여사 눈치만 보고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야 그래야 내가 공천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부수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 정도면 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수석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실 운영이 예? 그러니까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예. 그 키워드로 김건희 여사를 넣으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상 난장판.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위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고리 거리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명백한 팩트나 이게 딱 내가 들은 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씀 정확히 드리겠는데 네. 그 유사한 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 대단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예요. 근데 제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이런 게 녹아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그 오늘 아침에 또 벼락 같은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사실은 그 JTBC 보도에 대해서 6,300만 원 명태균 씨에게 주었다는 그 6,300만 원은 선거 과정에서 쓴 돈 그냥 썼다 그래서 꾼 돈 갚은 거야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명태균 씨에게 전달된 김영선 전 의원 세비가 총 9,600만 원이고 그리고 본인이 나하고 약속한 건 2분의 1. 예? 반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지금. 네. 근데 국회의원 세비를 이게 매관매직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 매간매직이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에 아마 해당할 거고요. 예. 사실상은 업과 이 비용과 모든 급여를 반으로 나누기까지로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서 선거에 나왔다. 그러면 거기 유권자들은 김영선을 뽑은 겁니까? 명태균을 뽑은 겁니까? 그래서 누구는 사기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도 네. 있던데 사기다. 이거 예. 완전 사기다. 예. 선거 사기 예. 비슷한 거잖아요. 선거 사기범. 보면은 돈을 진짜 끝점까지 나눠요. 1원 단위까지. 예. 그래서 1원 단위라도 틀리면 다 어깃장 놓겠다고 했다라는 게 그 이모 씨의 진술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흔적이 있는 게 5천 원까지 나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가르면 5천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단위까지 나눌 정도로 이거는 코 같겠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 법률 공동체 정치 공동체였구나. 그러면 왜 그랬을까? 원래 이 두 사람이 명태균과 김영선이 친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벗어나서 이러잖아요. 명태균 씨가 내가 여사에게 전화해가 다 해놨다, 내가 따졌다라고 하고 공천 받잖아요. 네. 자기 지역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회계 책임자 같아요. 이모 씨가 여보세요 명태균이 이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2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따져. 그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나하고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해가지고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이라도 틀리면 아웃이라는 거고 2분의 1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받은 세비를 절반 딱 반띵해가지고 나눠주는 컨설턴트 있어요? 뭐 묵계가 있었겠죠. 뭐 그렇지 않고요. 뭐 예. 이게 무슨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씨 발로 네. 예, 녹취록도 나오고 그 자세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부자들끼리 그렇죠. 했던 얘기들이 이것도 좀 내부자 얘기입니다. 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씨가 지금 원래 회계 책임자였고 아마 보좌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얘기를 잘 알고 김영선 의원의 보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이제 처벌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불거져 나오는 상황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대단히 부적절한 것들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현찰로 뽑아서 줘라 돈을 김영선 의원이 그런 지시를 하고 그리고 또 눈치도 봅니다. 김영선 의원이 5선의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명대표 왔냐 그러면서 오늘 사무실 나왔어 뭐가 삐졌는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설설 예? 기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 도대체가
이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은 명태균이라는 그 컨설턴트의 무슨 존재였나라는 게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을 정치적으로 다시 재기하고 부활시켜 주는데 혁혁한 공을 넘어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안 될 일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여사와 통화하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걸 스피커폰으로 굉장히 과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다시 한번 소환이 되는 거죠. 공천 과정에서 본인에게 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영선 의원은 돈과 연결해가지고 명태균이라는 이 연결고리로 인해서 본인이 공천받았다는 걸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돈도 나누고 권력도 나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원실에서 사실 회의를 주재할 때 전 뉴스토마토에서는 이 상석에 명태균 씨가 앉고 하석에 김영선 그렇죠. 의원이 앉았다는 예, 거죠. 예. 그 국회 의원실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으로 김영선 의원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다 둘 다 처벌받는 네. 거고 저는 사실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게요. 예. 이거는 선거법으로 예. 왜 그렇게만 이게 히스토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코가 끼게 되었는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더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네. 6,300만 원이었지만 지금 1억 얼마잖아요. 예. 거의 9,600만 원, 1억에 가까운 예. 돈인데 이 최종 귀착지도 다 당연히 봐야 돼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희가 부정한 돈은 수표로 줄 수가 없어요. 송금하지도 못합니다. 전형적으로 현찰로 뺏어 주죠. 그러니까 지금 다 현찰로 반띵해가지고 줬다라는 건데 그 육성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적어놓기까지 했습니다.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지만 이런 건 증명력이 너무 높아요. 재판관 가공해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완전 꼼짝맙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 전 대단한 빨간 등이 켜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도로. 예. 그 도대체 명태균 씨가 뭐길래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대통령 후보 단일화 협상에도 명태균 씨가 등장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실제로 마쿠에서 그때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후보 측에. 근데 상당히 그건 오바라고 봐요. 오바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 우선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본인이 개입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본인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건 뭐 전혀 얘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명태균 씨를 만났던 그분이 40분 만에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꽤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알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예를 들면 그 여러 정보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가까워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으로 무슨 후보 단일화를 뭐 본인이 거간을 해서 한다? 네. 뭐 이건 완전 오바죠. 그러니까 명태균 스스로의 오바다. 저는 오바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예. 근데 본인은 또 자기가 예. 그 과대포장 과시욕?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분이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간하고 단일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가깝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다고 하고 또 그 여권의 국민의힘의 영남의 중진 뭐 제2모 의원하고도 매우 가깝다고 하고 그분이 사실은 그 명태균 씨를 정치권에 사실상 뭐 등장시켰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일정 정도의 보수의 책사다. 그건 너무 포장이 좀 과한가요? 예. 아니 그렇게 본인은 따지면 예. 경남 노사모 출신이니까 아 경남 노사모 출신이에요? 그러면 친노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 출신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예. 하기는 단정 짓기는 쉽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근데 보수 책사 이러면 윤여준 장관이 상당히 정치권에 많은 인사들하고 그 교류를 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네. 맞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그 정보에 굉장히 밝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정보 유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건 맞아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엄청 정치 구력이 있는데 데이터를 명태균이 가져오면 그걸로 판을 짰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리고 신성범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의 유력 인사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스탠다드하지 않은 길을 걸어온 그런 어떤 한계나 제약도 있지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해요. 지금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아주 여권의 중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좋게 볼 만한 이런 판단의 포인트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단순 브로커로 폄훼하기에는 뭔가 네. 반짝반짝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명태균이. 예, 네. 그리고 JTBC 단독 보도에서도 최진석 당시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구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럼 누가 만남을 역할을 했는 것인가도 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한번 만나봤더니 그냥 뻥쟁이들아 이런 취지로 그냥 가름하고 나갈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누구의 명을 받아서 갔을 것인가. 그 당시에 캠프 분위기는 단일화가 막 무르익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네. 기류도 많았고. 그런데 어느 단위에서는 논의를 했던 거고 혼자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봤더니 단일화돼야 이긴다 해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갔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에 굉장히 능합니다. 여론조사 네. 그 기관을 자기가 한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도 가지고 있었고 PNR.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 예. 전 대표가 김영선 의원이었고 그리고 아. 이어서 받아서 그 대표를 했죠. 아, 그래서 그게 김영선- PNR 리서치예요. 김영선 의원하고는 음. 그 비즈니스도 같이 했고 네. 굉장히 가까운 건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먼저 그 뭐 이해관계가 엮였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예. 전부터 비즈니스를 같이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건 맞습니다. 맞고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기법에 상당히 조금 그 이른바 인사이트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휴일을 끼워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그러니까 요일 변수를 예, 다 그런 네. 변수를 진보와 보수가 어느 게 유리할지 네. 지역별로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좀 능하고 네, 뭐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칠불사에서 네. 홍매화는 왜 심은 겁니까? 홍매화 심은 사람도 국회의원 됐잖아. 아, 있어요. 국회의원 되려고 홍매화 심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 심으면 국회의원 돼요? 기념수로 심고 왔겠죠. 기념수? 근데 그냥 기념수라고 하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절 다녀오니까 네, 네. 절에서 식수를 하는 건 발복의 의미가 당연히 있다. 네, 발복의 의미가 있는데 예. 제가 이게 새벽 4시인가 심은 거. 새벽 4시에. 예, 심은 이거를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공개를 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4시가 그 새벽 예불? 아니죠.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예.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고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야 될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예. 온 김에 뭐 예. 이게 하나 심고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심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래서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아,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치는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스님이 그랬을 수도 있고 주지 스님이. 예, 그랬을 수도 있고 그 홍매화가 어디서 났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절에 있었겠죠. 심으려고 뒀던 아니 들고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 주지스님 몰래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지스님 몰래 심은 거 아니냐 뒤켠 한 켠에. 왜 주지 스님 몰래 홍매화를? 그러니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복잡해지고 빨리 심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명태균 건- 씨가. 그런 건 발복의 아니죠. 의미는 있는데 왜 심었다고 보는 거예요? 전 당연히 발복이 그때 예. 뭐 선거 한복판이었잖아요. 예. 의원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 입성을 해야 되고 개혁신당이 이제 어떻게 될지 막 이제 변수가 많고 불안한데 그래서 저는 젊은 정치인들 그런데 대단히 이제 기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좀 세게 받았고 새벽에 근데 삽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가 약간 저격하듯이 이 새벽에 뭐 하는 거냐라고 예.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정말 명태균 씨가 홍매화를 줘서 심었다면 그 사진을 올리면서 너네 이러면서 약간 겁박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 이 사진도 뭐 이런 맥락으로 보여서 심상치 않아 보이죠.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한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뭐 그게 뭐 겁박하고 말 일도 없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얘기를 계속 제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뭐가 있었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당연히 깠겠지. 그런데 네. 그 뭐 고발도 하고 뭐 했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혹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텔레그램 내용이 일부 그 인지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그나마
얘기가 되는 정도지 그 발을 빼는 듯한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뭘 발을 빼요? 예, 그러니까 여사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그거 뭐라고 여사를 우리가 감쌀 이유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단 일도 감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감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그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기존에 있는 공격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그렇다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나온 내용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아, 그러니까 그 그래요? 내용으로 보면 예. 텔레그램 내용 그 이후 걸로 내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심각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게 얘기를 해봐야 예. 그러면 더군다나- 명태균 씨 관련돼서 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지금 저 예. 김영선하고 관계라든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천 개입이 일단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고 말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2월 29일 김영선이 뭐 우리가 할 테니 뭐 개혁신당 1번을 주라 3번을 잘라 이렇게 얘기했다 다 거절하고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이걸 개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마치 개혁신당으로 인해서 흐름 자체를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인데 마치 개혁신당 니네는 왜 이래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뭔가 이준석 대표가 더 봤구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는 밝히는 건 전 정치인의 책무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준석의 컬러랑 안 맞아서 그래요. 본인이 당대표 되자마자 김영선 의원은 원래도 그렇게 호감도가 높거나 정치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었죠. 약간 좀 권력에 되게 권력욕이 있고 이런 좀 평가가 야박한 분이었는데 화력에 부활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공천장을 주네. 그리고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죠. 1번 줄 거야, 3번 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웅 의원의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고구매하러 내려간 거예요. 중고거래하러. 아니면 그 바쁜 와중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살 마음이 어쨌든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네. 봐야 되니까. 근데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날 정도. 왜냐하면 노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쪽 당에서 공천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뭔가 폭로할 내용이 있다 제보가 있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당사자가 와서 보라는데 아니 그걸 안 근데 갑니까? 사실 그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3월 1일 날 와서 금태섭 그 후보 현장에 나 개소식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개소식 2층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고 있었죠. 총장님이. 있었죠. 그래서 다 같이 검토해서 아니, 김영선 검토하고 1번을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보니 이거 거기 가서 네. 내용을 받아보니 내용이 별 아니어서 키를 했는데 네. 하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잘했다 하고 뭐 네.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김용남 의원에 김용남 따르면 의원하고 좀 회의를 다른데 했다라고 하니까. 예. 왜냐면 버전이 조금 최선을 차이가 어? 김용남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버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남도 상의를 있었고 했다, 회의를 김용남 했다. 의원도 있었고 누구야 네. 그 뭐야 다 같이 결정한 거다. 김종인 네, 위원장도 이따가 바로 이따가 갔다면서요. 얼마 있다 예, 가셨고 가셨고. 다른 분 다 있었지. 예,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아니, 사실- 게 김용남 의원의 사실상 부정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 이 대표가.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데 네. 지도부한테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유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때 26억이 걸려 있어요. 정말 네. 김영선 하나가 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네. 9천을 받느냐 26억을 받느냐 너무 큰 문제예요. 저는 그냥 그 외부자로 봤을 때도 고민이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장 논의는 했던 것 가장 같습니다. 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네, 사무총장. 돈 문제. 제가 사무총장이었는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김영선 주면 예. 단 한 석도 안 될 수 있어요. 26억이 중요합니까? 국회의원 2석이 더 중요합니까? 단 한 석도 안 돼요. 수존물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네. 개혁신당 색깔하고 맞지도 않고요. 네.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 번호를 받았다면 왜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얘기가 나올 건데 예.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개혁신당이 이게 되겠습니까? 당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돈 26억이 중요치 않다니까요. 국회의원 한 석도 안 될 수 있어요. 지역구에서 이준석도 어려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합니까? 선택을 당연히 할 수가 이런 없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지하에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여하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보수 정치권에서 뭐 활약을 하신 분은 맞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하고도 일정 정도의 연이 있고 그 저도- 김종인도 그렇고 저도 여러 번 봤고 잘 알아요. 김철근 근데 총장님도 그렇고 다 저하고 잘 아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네. 같이.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본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까. 네. 예. 어떠했어요? 그 김철근 총장님 눈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는 저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1대1로 만나야 될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뭐 다 같이 봤다면서요? 두루 이렇게 볼 때 봤는데 예. 글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유통 그다음에 어. 여론조사 뭐 이런 거는 좀 보는데 예. 일수가 있다. 예, 예. 근데 무슨 업자 같은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 업자? 정치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본인은 뭐 상당한 정책 책사 이렇게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러고 싶겠죠. 본인은 그러고 그러고 싶은데 싶겠죠.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겠죠. 예. 나 어떤 사람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스피커폰 털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다.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김건희 여사하고 본인이 주고받은 거다. 문자, 네, 텔레그램은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선이 아니라 나를 상대해. 예? 뭐 이런 방식이에요. 김영선 의원은 뭐 부수적 혹은 부차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사실은 나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한 거야. 그리고 그 내부의 전략공천 내가 요구한 거 맞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하더라도 경선해야 돼. 저는 이게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뒤에서 뒷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건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도 문제고 명태균 씨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도. 이 해명이 더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딱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차라리 김영선 의원이랑 연락을 주고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가 아마 기사의 팩트가 틀렸다는 점을 본인이 대단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법원의 태도가 일관되게 기본적으로 기자는 적대적 사실관계를 취재하는 겁니다. 사실에 대해서 팩트가 오묘하게 어긋나고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취재의 성격상 적대적 사실관계를 취재하면 할수록 그래서 기자가 그 당시에 기사를 쓸 때 정말 이걸 사실로 믿었냐라는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넌 텔레그램 뭐 김영선 의원이랑 김건희 여사가 썼다 그랬지? 아닌데 난데 너네 기사 틀렸다. 이거는 온당한 방향도 아니에요. 일단 방어를 법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본인은 어떤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면 그 김영선이라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거의 재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낼 때 했던 그 통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랑 통화해가지고 친윤들이 아무개를 심으려고 하는데 다 정리했다라는 그 내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럼 누구랑 텔레그램을 왔다 갔다 했다는지 그럼 자기랑 연락을 주고받은 게 더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예, 이거는 그렇죠. 대단한 패착이다. 예. 그러고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목요일날 뉴스토마토에서 누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아니 저도 윤 대통령을 먼저 얘기를 안 하네. 저희 모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먼저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 김건희 여사. 그 제로부터 원래 얘기하는 거야. 그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그 내외라 명태균 씨를 누가 연결시켜 주었는가에 대한 보도가 이제 목요일날 나온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아마도 목요일날 또 한 번 뉴스토마토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저녁에도 서울의 소리 보도 때 동접자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내외분이 계속
극우 유튜브만 보면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래 오늘 독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 오늘 만찬 분위기는 상당히 쌀 것 같아. 아니 한동훈은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네. 한 표도 없는데 뭔 독대를 해줘. 당연한 거다. 독대할 이유가 없다. 한 표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그 만찬을 하려고 하는 건 네. 여당 지도부 격려도 하고 특히 이제 의원들 그 원내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한동훈계라고 해봐야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한동훈을 당내에서 힘을 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동훈을 빼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만나긴 하되 뭐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건데 더 우스꽝스러운 건 한동훈 대표입니다. 만나기도 전에 나 따로 만나게 해줘. 그걸 언론에 또 알려요. 네. 나 이런 당 대표 처음 봤어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는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줬다. 당원들과 국민들은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아무리 우스꽝스럽다 하더라도 뭐 만나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제들이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 측은 보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저 누구죠? 장동혁. 네, 장동혁 장동혁 최고. 최고도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던데 아니 야당 대표 안 만나는 것은 완전히 무슨 저기가 됐지만 여당 대표까지 안 만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어도 한동훈 대표 안 만날 것 같습니다. 그 맥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잦은 잽을 날리듯이 대통령을 좀 뭐랄까요 곤혹스럽게 하는 절차로 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대통령 순방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랑 면을 털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아 대통령실이 너무 국민 눈높이랑 맞지 않다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온 거는요. 대통령이 힘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했어야 진정성이 있죠. 지지율 최저치를 찍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이러고 있죠. 제가 양상훈 칼럼인가요? 거기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할 거다. 이준석은 김건희 여사를 안 건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진단의 칼럼을 썼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전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막 그 총선 때는 부적절하다 말 한마디 했다가 90도 폴더 인사하고 기자가 어떤 입장이세요? 왜냐하면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을 때니까요. 제가 언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던가요? 라고 완전 뒤로 물러나는 걸 떠나서 그냥 완전 깨갱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랬죠. 또 지지율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명품 빼고 그 대통령 뭐라고 생각할까? 이놈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독대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놈 봐라 이런 네, 거예요. 거의 만천장에 불러주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인 대통령이 줄 약간 물러선 것 같아요. 그 심기를 막 이렇게 꽉꽉 누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독대. 언론에 알리고 대통령을 막 곤혹스럽게 하고 자기 정치하는데 병풍으로 세우겠다는 의도를 그냥 드러낸다. 저는 이거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에 우리 장 변호사님이 온몸으로 말해요. 액션이 크다 이렇게. 그런데 진짜 한동훈 대표가 미운 털이 확실히 박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멀찌감치해서 목례 정도만 하고 악수도 안 하더라고요. 완전히 찍혔어. V제로 눈에서 멀어졌다. 예, 그러니까 셋이 사실은 운명 공동체다.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셋이 절대로 갈라서지 않을 거다라는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예측이 우세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단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농론하기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자기 정치적 터전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 색깔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인의 말이 가슴으로 좀 느껴져야 되는데 머리로 계산된 말만 나온다는 게 보여요. 그다음에 여당 정치,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숙명은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선거에 이겨야 그 선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선거에 이기질 못하는 여당 대표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왜?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각을 세울 수도 또 각을 세웠을 때 그걸 지키려면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결국 선거 승리로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역대 여당 대표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이라고 할 정도로 힘이 셌고 그러면서도 버텼죠.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선거의 여왕이었어요. 박근혜가 네. 지휘한 선거는 다 이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버티는 거였고요. 나머지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있는 한 여당 대표는 힘을 못 쓸 수가 없어요. 왜 국회의원들 임기 지금 3년이나 3년 채 안 남은 임기지만 절반 네.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가 자리가 있습니까?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자리 있지요. 그다음에 예산 나눠줄 수 있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선거도 없는데 다 내년에 선거도 없어요. 선거도 없는 해를 앞두고 대통령하고 척져서 예산도 못 받고, 그다음에 자기 가까운 사람 뭐 자리 추천도 못 하고 왜 그렇게 하게? 무슨 충성으로 한동훈 옆에 서서 세력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내부가 살짝 네. 자중질환 분위기가 지금 이제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우후죽순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친윤, 친한 그리고 뭐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도파라고 해야 됩니까? 무게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세게 비토를 하고 있고, 친한계는 이거 좀 정치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약간 세모 이런 분위기고,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내부의 입장이기도 한데,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공가위 세모 가운데 어떤 노선일지 잘 안 보여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다. 제가 이게 진단해 주시는 걸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네. 이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부터 엄청 오래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필리버스터 한다. 그냥 하는 거야. 막아야 돼. 이거 야당의 폭거야, 폭주야. 이거 입법 독재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논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일단 국민 여론이 너무 높아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는 이 흔적들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시효가 6개월이에요. 10월 10일에 마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특검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국민 여론 70% 이상이 찬성을 해요. 한동훈 대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걸 수습을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기로 할 수 있습니까?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나아질 그런 전망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탈표 8표가 언젠가 안 나올까요? 무기명으로 하는데 이 의원들이 자기 살 길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한계는 영남정당이어서 나중에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아주 매몰돼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있는 평가가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정말 찬성표를 던진 건 그 당시에 여당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한동훈 대표의 시계도 아까 단명 말씀 주셨지만 너무 공감이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 10월 16일.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지금 재보궐선거를 책임 회피하려고 네. 시도당에 전부 위임하고 뭐 선거운동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당 대표는 그 당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하고 강화군수 선거잖아요. 네. 이 두 개 선거의 성적표에 달려 있어요. 더군다나 호남 선거는 득표율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5% 넘을 수 있을래나? 5%도 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건데 네.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과연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내가 향해서 친윤계가 예. 너 나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니 있다? 한동훈 대표가 버팀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선거에 이기고, 예? 그다음에 압도적 격차로 딱 이기는 상황이 생기면 당 내에다가 할 얘기했지 의원들한테. 야 내년에 재보궐도 있고, 선거 나가면 나랑 하면 이기는데. 이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격차도 겨우 뭐 이기는 정도 되고
자칫 잘못해서 지거나 이러면 뭐 상황이 끝나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저는 의미심장한 게 네. 어젠가 그 홍준표 시장이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해서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할 것인가. 이거 대선은 너무 많이 남았고 네. 이거 뭔가 비대위 체제나 이런 거랑 연동이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 10월 재보선 이후에 또 비대위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2대2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감은 지금 전망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민주당, 그 다음에 강화와 부산은 국민의힘. 그래서 여야가 뭐 2대2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 전략가들은 그렇게 평가. 민주당이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 네. 이재명 대표가 안전하겠죠. 아 그런 거예요? 어차피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운영 지지도가 20%에 정도, 그러니까 그 추석 직전에 이렇게 찍었고 네. 이게 일자로 바뀔지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최소한 10% 후반에서 20% 초반일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보궐선거에서 못 이긴다. 그 야당도 대단히 문제가 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부산에서 강화에서 야당이 다 이겨야 된다. 아 이길 수 있죠.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맞는 거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안전판 두는 거죠. 2대1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재명을 위한 안전판이죠. 자, 민주당 반론하십시오. 그런가요? 저는 일단 영광이 약간 오늘도 조간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당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을 좀 앞서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여기가 이제 무소속과 민주당이 좀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완전히 쉬운 선거는 아닌 것 같고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원체 국민의힘 텃밭이긴 하지만 지금 안산수 전 시장이 나온다고. 나오겠다고 해서 표가 분산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부분도 있고 예. 금정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랑 엄청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예. 뭐 두 번 낙선한 게 아니라 그냥 도전을 한 거네 만에 막 이러고는 예. 있지만 거기는 단일화가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사실 승리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가지고요. 2대2도 약간 좀 왜냐면 버거워요. 이 영광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요. 그러니까 좀 아주 선뜻 막 선방까지는 기대하는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러면은 4개 지역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곡성 말고 다른 데서는 승리. 만약 그렇게 되면 근데 다 이겨야 되는 걸 네.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2대2가 좀 현실적으로는 전 높다라고 보지만 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이런 그런 느낌 상황이다.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선거가 닥치면 또 이게 정당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어떤 각축전이 벌어질지 저희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잖아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운영 지지도 20% 초반. 개혁신당은 출마 안 합니까? 저희와 입장이 맞는 예. 후보를 발굴하려고 엄청 노력 중인데 네, 아직 없어요? 발굴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럼 후보를 못 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땐 그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만찬 회동에 앞서서 대통령이 그 새 법안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또 한다 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고 만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 타이밍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네. 국회에서 잘 마무리해달라 네.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체코 가서 원전 내 잘 하고 왔다. 체코 이렇게 원전 말이 많던데. 말이 많아도 일단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럼 여당 의원들이 그걸 받아서 재의결해서 똑같이 또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한 패착이구나. 그럼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리얼미터는 조금 반등을 했던데 갤럽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시하지 않아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거부권 행사를 그것도 본인 부인과 관련한 걸 엄호하듯이 왜냐하면 많은 헌법학자들이요.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으로 헌법 정신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거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이런다.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커지고 있죠. 제가 어제 우상호 의원을 말을 듣고 대단히 와닿았던 게 차라리 받아야 된다. 사인이 되고 권력에서 내려오는 순간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느냐라고 합니다. 더 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수사를 받고 특검도 받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제는 현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대통령도 그냥 감싸고 이런 걸로는 그냥
더 큰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 갈 때 김건희 여사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라는 네. 게 언론의 중평입니다. 본인에 대한 그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이 검찰의 수사 압박, 이 뭐 특검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등산할 때는 올라갈 때보다 예. 하산할 때가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예.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서 예. 임기를 안전하게 어떻게 마칠 건가에 부인의 특검법도 들어 있습니다. 부인의 특검법. 네. 이게 사실은 본인과 부인 네, 관련된 특검이 네, 제일 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 본인의 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에 있었던 공천 개입까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것을 특히 최상병은 벌써 세 번째, 그렇죠? 네 번째 그러니까요. 네.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법안을 네 번씩이나 그것도 본인과 관계된 법안을 네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과연 상식에 부합한 거냐, 공정한 거냐, 차라리 깨끗하게 털고 가라라는 네, 게 이제 네. 장윤미 변호사님의 조언인데 과연 그대로 시행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입이 아파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싶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하는 그런 매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제가 한 분씩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이제 연속 보도 시리즈 보도 하겠다는 거고 JTBC 뭐 여러 또 보수 언론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대통령실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예?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감찰관을 들이고 예.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상황이 견제되거나 정리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저는 상황이 도를 다 넘어서 어떤 것도 견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네. 탄핵 절차를 국가를 운영해야죠. 그냥 객관적으로 진단해 봤을 때 아마 본인들의 정치적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할 때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올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전환 방향 선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능력이 없어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할 수 있었으면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기대가 그래도 없진 않았죠.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그래도 그러지 않았을까? 총선에서 졌을 때 그래도 바뀌지 않았을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그러면서 저는 대단히 놀랐어요. 역사가 우리 정부를 평가해 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이미 저는 국민들이 채점표에 채점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정치적 사망의 길이지만 이걸 방향 선환을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개헌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어요. 그건 타이밍이 엄청나게 늦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항상 국민보다 최소한 반걸음 이상 어떤 얘기했을 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국민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발언과 행동을 해줘야 국민들이 수용을 하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럴 개연성이 없어요. 뒤따라오지도 못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뒤따라오기라도 했어요. 네.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근데 지금 이 정부를 보면 뒤따라오지도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태님이 나도 안 될 것 같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예, 그리고 앞에 한 분 더 계셨는데 온니님이 나도 안 된다고 나도 없다고 봄.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상당히 노란의 위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시민들이 연대의 힘으로 이 시국을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